얼어붙은 북극권 깊숙한 곳에서 4천만 달러짜리 핵 폭격기가 불타고 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내륙에 에너지 요새가 뚫렸습니다. 망망대해에서는 유령선이 어둠 속에서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자산들이 지리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중첩된 레이더망을 구축하고 뚫을 수 없는 방공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거리가 멀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중부 지중해에서 800피트 길이의 화물선, 이 칠흑 같은 바다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캔디로입니다. 이 배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즉 원유를 운송하고 전 세계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함대의 일부입니다. 이 선단을 모으는 데는 약 100억 달러가 들었으며 현재 매년 모스크바에 약 1000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선체가 녹슨 노후 유조선들로 많은 배들이 트랜스폰더를 끄고 국기나 이름도 없이 항해합니다. 러시아는 이 선박들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식 지도에서 지워진 표적을 어떻게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을까요? 북방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캔디로를 타격하기 위해 서방의 상업용 위성 분집을 활용했다고 의심합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즉 SAR을 사용하면 선박의 조명이나 심지어 트랜스폰더까지 꺼버릴 수 있지만 마이크로파 펄스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SAR을 사용하면 위성이 레이더파를 바다에 쏘고 물이 신호를 어둠 속으로 흩뿌립니다. 하지만 거대한 유조선의 수직 강철벽은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위성에는 캔디로는 등대처럼 밝게 빛났고 이는 그 배를 추적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작은 민간 선박이 거대한 유조선과 나란히 움직이며 시야 밖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드론 모선이었고 갑판 위에서는 특수요원팀이 전기식 중량 운반용 헥사콥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만 달러도 안 되는 상업용 기술을 개조한 장비입니다. 장거리 드론은 시끄러운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지만 이 헥사콥터는 완전히 전기식으로, 그 로터는 바다바람의 굉음 속에서도 조용합니다. 이 전기 드론들은 연료 탱크 대신 추가 화력을 탑재할 수 있어 20파운드짜리 탄도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만 달러짜리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전술적으로 동등하지만 비용은 훨씬 저렴합니다. 헥사콥터는 흔들리는 보트의 갑판에서 이륙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유조선을 향해 직접 날아가면 선박의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조종사는 기하학적인 사각지대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캔들과 같은 대형 유조선은 선체 바로 뒤에 레이더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선미 쪽에서 아주 낮은 각도로 접근하면 작은 드론들은 계속 숨을 수 있습니다. 모선에서는 드론 조종사는 거친 화면에서 선박의 회색 실루엣이 점점 커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드론이 다가오자 로터의 전기적 윙윙거림은 바람에 묻혔고 조종사는 목표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드론을 선미 위로 수직으로 조종하여 선체를 우회하고 선박의 난간을 넘겼습니다. 조종사는 조타실과 생활구역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그는 조준선을 매니폴드, 즉 선박에서 가장 정밀하게 노릴 수 있는 취약 지점에 맞추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조타실에 있던 승무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사일의 굉음도 전투기의 굉음도 없었고 오직 갑작스럽고 공포스러운 폭발음만이 들렸습니다. 20파운드 탄두가 매니폴드에서 바로 폭발했습니다. 성형 자각탄은 모든 에너지를 뾰족한 구리 용용 제트로 집중시켜 단단한 강철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폭발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중요한 장비가 파괴되어 캔딜이 즉시 무력화되었습니다. 함선은 공격을 견뎌냈지만 그림자 함대에 다시 합류하려면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11만 5천 톤짜리 모형지물에 불과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물류 체인의 핵심 부품이 2만 달러짜리 드론에 의해 무력화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기 장벽으로 보호되는 내륙의 요새를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2000마일 동쪽 유라시아의 중심부 깊숙한 곳에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스크바의 개인 호수입니다. 완전히 내륙에 위치해 있어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는 해협이나 숨겨진 접근 지점이 전혀 없습니다. 물 위에는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 루코일이 소유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대한 해상 시추 플랫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추 장비들은 크렘린 전쟁 경제의 핵심으로 수백만 톤의 석유를 채취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러시아 군대를 지원합니다. 카스피해에 해군 접근이 불가능했던 우크라이나는 하늘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자방벽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시추 장비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는 수백 마일의 적대적 영공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자전 구역과 장거리 S-400 지대공 미사일 포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미사일 포대 하나의 가격만 해도 5억 달러가 넘습니다. 내륙의 바다 시추 장비를 공격하려면 그 위험한 구역을 통과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자국 영토 깊숙한 곳에서 특수부대가 협력하여 장거리 자폭 드론을 대규모로 투입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사용된 조용한 전기식 헥사콥터와 달리 이번에는 고정익 항공기였습니다. 공개 출처 정보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서 제작한 리우치를 사용하는 정황이 매우 뚜렷합니다. 리우치는 사나움을 의미해 이름이 적절합니다. 이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약 20만 달러에 달합니다. 22피트의 날개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시끄러운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이 드론은 유리 섬유로 만들어졌으며 레이더에는 큰 새처럼 보입니다. 기체 앞부분에는 110파운드에 달하는 강력한 고폭탄 탄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장벽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은 GPS 신호를 교란하고 원격 조종 연결을 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 드론이 그 공역에 들어가면 두뇌가 마비되고 좌표를 잃어버려 추락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상상 못할 방식으로 벽을 우회하며 GPS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충전을 위해 리오치 등 드론들은 머신비전 기반 자율 AI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기체 앞부분에 있는 카메라는 지면을 바라보며 실제 지형을 미리 로드된 고해상도 3차원 지도와 지속적으로 비교합니다.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 강, 산의 정확한 형태를 인식하여 항해합니다. 이 시스템은 활성 위성 연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끊을 연결 자체가 없습니다.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비행 경로 재구성 결과가 이를 시사합니다. 이 드론들은 지형을 따라 매우 낮게 비행하며 강 계곡으로 내려가고 얼어붙은 나무 꼭대기 150피트 위를 스치듯 날아갑니다. 이처럼 낮게 비행하면 러시아 S-400 방공포대의 레이더 지평선 아래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몇 시간 넘게 뚫고 드론들은 결국 카스피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위에는 숨을 곳이 되는 강 계곡이나 나무가 없습니다. 드론들은 해안 레이더의 마지막 방어망을 피하려고 수면이 수십 피트로 매우 낮게 비행했을 것입니다. 수마일 동안 파도를 스치며 날아간 끝에 그들의 목표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루코일 플랫폼은 24시간 내내 운영됩니다. 이곳은 대형 산업용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드론의 광학 센서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군집이 마지막 거리를 좁히자 그들은 대형을 풀었습니다. 각 드론들은 흩어져서 3개의 다른 목표물, 즉 필로노브스키, 코르차긴, 그리고 그라페르 플랫폼을 스스로 지정했습니다. 선두 리우치 드론의 디지털 두뇌 안에서는 임무가 항법에서 최종 공격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해수면 높이로 비행하는 고정익 드론은 플랫폼 기지의 두꺼운 강철 기둥에 충돌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표준 공격 프로필에 따라 드론은 상부 갑판에 있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핵심적인 기계들을 타격해야 합니다. 이 마일 밖에서 드론은 팝업 기동을 실행했습니다. 비행 컴퓨터가 기술을 위로 들어올려 급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드론은 플랫폼의 거대한 상부 구조물 높이를 넘어서 정점에 도달했고 곧바로 가파른 급강하에 들어갔습니다. 증거는 정밀 타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계 비전은 거대한 굴착 장치의 복잡한 구조를 분석해내고 곧바로 플랫폼 가동의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과 발전기에 정확히 조준했을 것입니다. 목표 포착 완료. 가판에서는 야간 근무조가 그 위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돌진해오는 가스 엔진의 격렬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공개한 야간 투시 영상에서 그 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시점에서 보면 터빈 가판의 강철 격자가 조준선 한가운데에 정확히 들어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영상이 지직거리는 화면으로 끊깁니다. 3개의 플랫폼 모두에 동시에 직접 명중했습니다. 폭발물로 석유 시추 설비에 공격하면 수백만 갤런의 원유가 물에 쏟아져 큰 화염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방위 분석가들이 다음날 아침 카스피의 위성 열지도를 확인하자 그 지역은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열 신호도, 대규모 유전 화재도 없었습니다. 드론이 그저 무작정 들이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최종 단계 AI 유도가 적용된 드론들은 광학 센서를 통해 유정 입구의 고압 유량 밸브를 의도적으로 피해서 통제 불가능한 분출을 막았습니다. 파편탄두는 유정을 점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석유를 퍼올리는 데 필요한 기계 장비를 산산조각내어 러시아 최대 해상 유전들을 마비시키고 즉각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정적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설이 마비되었고 하루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이 사라져 더 이상 전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격의 진실을 밝히는 일도 실행만큼 어렵습니다. 주류 언론은 전장 현실을 거의 다루지 않고 다른 채널은 소문에 의존하거나 사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공되지 않은 공개 정보를 사용해 현대전의 메커니즘을 재구성합니다. 군사 허구이 아닌 진짜 진실을 원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스피의 공격은 러시아의 재정적인 타격만 준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피해도 입혔습니다. 저렴하고 자율적인 드론의 시대에 러시아 연방의 거대한 물리적 영토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11개의 시간대를 가로지르는 모든 석유 시추시설, 정유소, 공군기지마다 5억 달러짜리 방공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비전이 러시아의 지리적 방어에 맞서는 궁극적인 무기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극단적인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더 똑똑한 드론보다 오히려 더 단순한 드론이 필요했습니다. 북극권 깊은 곳, 북쪽으로 2,000마일 떨어진 얼어붙은 광활한 지역에 올레냐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콜라반도에 위치한 이곳은 러시아의 대규모 Tu-22 M3 전략폭격기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초음속 핵무장 가능 항공기들은 대당 약 4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능력의 중추를 이룹니다. 전쟁 내내 이 폭격기들은 이 북극기지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날아가 Kh-22 소낙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발사하곤 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12,000파운드 초음속 항공모함 킬러로 냉전 시절 미국 항선 침몰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수백 마일 밖에서 아파트를 파괴하는 테러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는 자국 영공 깊은 곳에서 발사해 전선을 넘지 않아도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 크렘린은 이 자산들이 절대 공격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도달하려면 무기가 러시아의 수십억 달러짜리 레이더망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극의 혹한을 견뎌야 했죠. 일반 군용 드론에게 극한의 추위는 곧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복합재로 된 날개에 얼음이 쌓이면 공기역학이 망가지고 항공기가 하늘에서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북극의 여름에도 그런 환경에서 무인 항공기를 그렇게 오래, 그렇게 멀리 비행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냈을까요? 정확한 발사 방식은 비밀이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유력한 용의자로 취미용 비행기를 지목합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스텔스 드론이 아닌 것입니다. 아에로프락트 A-22 폭스베트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초경량 2인승 민간 스포츠 항공기입니다. 새 제품을 직접 구입하려면 약 9만 달러 정도면 됩니다. 이 비행기는 가벼운 알루미늄과 캔버스로 제작됐고 최고 시속은 130마일입니다. 원래 일요일 오후에 경치를 즐기며 유람 비행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이 민간 항공 장난감이 장거리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조종석 내부에서 승객 좌석과 계기판을 뜯어내 무게를 줄이고 그 자리에 맞춤형 보조 연료 탱크를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항속거리가 약 2,000마일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기내에 고포 파편 탄두를 실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특수 로봇 서보, 즉 기계식 팔을 비행기의 조종관과 페달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이것들은 이후 카스피해에서 사용된 자율머신 비전 AI의 초기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유인 민간 항공기를 느리게 움직이지만 교란이 불가능한 크루즈 미사일로 바꾼 것이죠. 그렇다면 느린 프로펠러 스포츠 비행기가 어떻게 수십억 달러 방공망을 뚫고 생존했을까요? 북방 분석가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설명은 도플러 노치라고 불리는 레이더 결함입니다. 레이더 화면이 새때나 고속도로 교통량으로 어지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일정 속도 이하로 움직이는 물체를 필터링합니다. 시속 80마일로 비행함으로써 A-22는 그 사각지대에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레이더 소프트웨어는 실제 비행기를 적극적으로 필터링하여 배경 잡음으로 간주했습니다. 레이더 운영자들에게는 그것은 새때나 이상 기상현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원래는 거친 날씨에도 2명이 탈 수 있게 설계된 유인 항공기였으므로 그 대형 엔진은 충분한 내부열과 기계적 추진력을 생성해서 얼음이 생기지 않고도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시간 가까이 우크라이나의 트로이 목마가 러시아 상공을 드론처럼 천천히 비행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어둠의 보호조차 없었습니다. 북극의 여름에 비행하면서 드론은 백야의 태양 아래 완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침내 올레냐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러시아 방어군은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초음속 전투기를 격추하도록 설계된 방공 시스템은 느리게 움직이는 민간 비행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습니다. 그 비행기는 나무 꼭대기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아래에는 넓게 펼쳐진 콘크리트 구역이 있었고 그 위에는 길이가 130피트가 넘는 거대한 Tu-22M 3폭격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표준 강화 벙커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하늘에 노출된 채로 야외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A-22가 경계 펜스를 넘자 탑재된 AI가 깨어났습니다. 관악 카메라가 아래 지상을 스캔하면서 러시아군이 활주로에 그려놓은 가짜 2차원 폭격기 실루엣은 무시했습니다. 미끼들을 무시한 채 AI는 특정한 기하압적 형태를 찾으며 사냥했고 자율 광합 장비가 Tu-22M3의 상징적인 후퇴익 실루엣을 포착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내부의 텅 빈 조종석에서 로봇 서버가 조종관을 거칠게 앞으로 밀었습니다. A-22는 기술을 아래로 내리며 기지로 급강하했고 그제서야 보안 요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챘지만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 번의 충돌로 9만 달러짜리 개조 스포츠 비행기가 4천만 달러짜리 전략 폭격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실제 재정 손실은 훨씬 더 큽니다. Tu-22M3를 만들었던 공장들은 소련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는 정말로 새로운 기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폭격기 한 대의 손실도 러시아 핵전력 3위일체에 영구적이고 대체 불가한 피해입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를 삼켰던 바로 그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가 이제는 러시아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지성 엔진과 오픈소스 코드는 지도 개념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거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비대칭 전쟁이 어떻게 전쟁 첫날 러시아의 즉각적인 완전 승리를 막았는지 보려면 바로 여기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